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 지역에 큰 눈이 내리면서 오후 들어 대설경보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대설위기 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결빙 사고,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안전조치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 민주당 전용기 의원 모시고 자세히 전해 듣고 민주당 비명계 입장, 배우 정우성 씨 논란의 법적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여야 현역 의원들과 함께합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네, 지난 열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이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선거법 1심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고 위증교사 사건 1심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우선 전용기 의원님부터. 네. 저희는 두 사건 선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선거법 위반은 정치적 판단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나왔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법 선고는 2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당연히 위증교사는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저희는 과도하다. 이건 풀텍스트를 들어봐야 되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아마 법원에서 그 풀텍스트를 다 들어보고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강명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1심 했거든요. 네. 우리가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제 1심 판결 내렸거든요. 겸허하게 수용하고 2심 판결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게 1심에 유죄가 나왔던 우리 그 공직선거법 이거 민주당에서 정치 판결이다. 그리고 미친 판결이다. 사법 살인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심에 우리 무죄 남았던 죄송합니다. 위정교사 1심의 네. 그 무죄는 사필기정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법부를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뭐랄까요, 차분하게 냉정하게 2심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선거법 자, 위반 전용기 의원님. 나오고 나서는 많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높은 형량을 할 일인가. 실제로 저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위증교사보다 더 무죄 확률이 높게 나올 것이 선거법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몰랐다 알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알았을 것이다라고 판결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저거 나는 압박으로 느꼈는데 그건 압박이 아니었다라고 판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쟁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고 나서는 당연히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 아니냐 정도로 봤던 겁니다. 네. 네. 강명구 의원님. 네, 저는 그러면 그 위정교사 1심 판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이게 그 김진성 씨는 유죄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느낌상으로도. 그리고 이 김진성 씨의 판결문을 보면 그 이유나 그 뭐랄까 동기나 목적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김진성 씨는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그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건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 어쨌든 법정에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2심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사건 다 2심에서 따져본다. 각 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기상특보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충북 음성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내 주민들께서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네. 위증교사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눈물을 흘리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단일 대우가 흔들릴 기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1년의 이 판결 이후에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있습니까? 더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눈시울을 붉혔던 분들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법정 구금하듯이 이렇게 그 법원에 이렇게 많이 잡아두느냐에 대한 그런 반발심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우리가 뭐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울분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무리하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셨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좀 눈시울이 붉혀졌다라는 분들이 계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 이재명 대표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투영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왜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비리에 민주당이 다 똘똘 뭉치냐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비판을 냈고요. 지금 어쨌든 뭐 눈물도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강요된 눈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그 감동할 일은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위정교사 1심 판결 이제 겨우 하나 남았거든요. 15개 중에 12개 혐의 중에 5개 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사법 리스크가 아직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감동하기에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진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당장 내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이제 곧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5개의 재판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1심 판결 무죄 받았다고 지금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감동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지금 전용기 남아있지 의원님 않습니까? 짧게.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더 화가 나는 것이고 더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개인 비리 치부를 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정적 제거에 불과하다. 정적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군부 정권 때는 무력으로 탄압했습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가택연금도 신청했고 무력으로 어떻게든 진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 사법 권력으로 경적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 이렇게 수많은 기소들을 하고 수많은 재판정에 이재명 대표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개인 비리로 치부한다고 개인 비리로 치부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적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똘똘 뭉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님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는 되는데 수사가 대부분 이 정권 시작 전에 이제 시작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또 하나 만약에 그렇다면 여쭤본다면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어떤 부분을 수사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나온 혐의 중에? 아니요.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발하지는 않습니다. 예. 기본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굉장히 무리한 측면들이 많다는 겁니다. 추가 기소. 우리가 왜 이런 뉴스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민생 현안이 힘들고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꺼냄과 무섭게 검찰은 민주당을 압수하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일삼거든요. 네. 이렇게 과도하게 사법 권력을 이용을 해서 탄압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는 것들을 저희는 비판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실체적 진실을 위한 수사 내용상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구 의원님, 야당 주장은 이렇게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그 야당에 여기를 먼지털이식으로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결국 그러면 버텨낼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 그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이 사건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 있다. 지금은 차분하게 재판을 준비하셔라. 네. 그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사 출신 의원인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도 기존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좀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나치게 뭐 표현의 자유를 이 공직선거법이 제한한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맞춤형에 더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재판에 관련되는 법을 바꾸겠다. 는 발상에 대해서 지금 비판도 많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전용기 많은 의원님? 법들은 네. 재판 진행 중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투영해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뭐 허위사실 유포를 삭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죠. 이거는 심도 깊은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 과정 중에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선거법은 통과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깊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박희승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인데 91년도부터 이루어져 왔던 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판결에 이렇게 그 의원직이 박탈되는 모습들은 굉장히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서 이런 것들을 상향 조정하고 실제로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건 모습들은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이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은 아니고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법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것부터 정말로 심각한 사안들까지 있는데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으로 국민들의 선택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합의될 수밖에 없는 법률입니다. 선거법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허위사실 공표 뭐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되고 이게 가혹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 이거 되게 중요한 네. 그 포인트라고도 보거든요. 이런 그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강명구 의원님은?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건도 매지 마라라는 말도 있고 지금 그 우리 민주당의 이런 행태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한번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비율을 딱 맞게 한 우리 대변인께서 약물 복용하다가 걸리니까 도핑 테스트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똑같지 않느냐. 도둑질하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경찰을 탄핵하고 절도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게. 도대체 이거를 100만 원에 1000만 원을 올린다는 게 이 지금 이재명 이 지금 재판 과정 속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아마 국민들은 판단하실 거고 생각하실 거다. 이걸 만약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사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면 어쨌든 과반 의석이니까 국회 통과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네.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특히 선거법이라는 건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합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뭐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이 되고요. 부분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선거법은 선거 룰에 관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룰을 확정하는데 이것은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통과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크게 걱정할 내용도 없고 일단 박희승 의원의 말씀처럼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의원의 그 기본적인 철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논의는 어차피 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그렇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말씀이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도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장외 집회에 참여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 높일 예정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예. 장외 집회 이제 여당에서는 자꾸 국회로 돌아와라. 네. 그다음에 개혁신당도 뭐 제1야당인 민주당이 거리가 아닌 국회로 돌아오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장애 집회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사실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도 힘든데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해 보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수준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장애 집회를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들은 하나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본인들은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하니까 하나도 변화하는 모습들을 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과 함께 담벼락이라도 대고 소리라도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권력자인 윤석열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네. 우리 전용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들이 외치고 싶은 얘기를 민주당이 같이 국민과 외쳐준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장애투쟁인가, 특검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하기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장애투쟁을 통해서 당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인가, 이 뭐 한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아마 모아질 것 같은데, 이게 특검 촉구면 국회에 들어와서 얘기해야 되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법 가지고 여야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구하기가 목적이면 법정에서 법리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죠. 이걸 지금 거리로 시위하고 농성해가지고 법원을 급박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애투쟁을 통해가지고 이 정권투쟁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게 당권을 모아서 지금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총 집회 4번 하셨나요? 네, 점점 시민들의 호응이 줄어든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이 사람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그게 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 위한 목적이기 다분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용기 의원님은 좀 서울에서만 의견이 다르실 것 같긴 합니다. 서울에서만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매주 올라오기 어려우니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각 지역에서도 지금 우후죽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법원을 겁박한다라고 여당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농성한다고 해서 판사들이 거기에 겁박을 받겠습니까?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장외 집회와 이재명 대표 구하기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장외 집회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검이라도 받으라 이겁니다. 굉장히 많은 안들이 있어요.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특검은 받아서 이렇게 권력자도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 진실을 밝히는데 동의를 하셔라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특검이라도 받아서 윤석열 정부 지금 대한민국을 쓰러뜨리고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잡을 부분을 바로 잡는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명구 의원님도 한마디 더. 예. 말씀해 주세요. 국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에요. 다수당이에요. 다수당이 지금 장애에 나가서 집회하고 농성하고 시위하고 있어요. 정상은 아니다. 정상이 아니죠. 다시 돌아오셔야죠. 컴백 플리즈. 컴백 플리즈. 영어로 하면 예. 이게 지금 여야 상황이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보내면 정부에서 거부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더 강력하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부에서도 당연히 소리 지르지만 외부에서 국민과 함께할 시간들도 늘려나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1003번이 1003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재판 판결 결과에 따라 재판부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판결에 수긍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두 의원님 다 그런 취지로 말씀 주셨고요. 자,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10일 특검 법안 재표결합니다. 애초 28일에 하려고 하다 2주 정도 표결 미뤘는데, 전용기 의원님, 네. 여권에선 민주당이 표결을 늦춘 건 여당 이탈표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를 더 숙성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그리고 뭐 급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급하게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추진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민생 법안을 추진하는데 또 예. 무리가 생긴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급하게 하지 말고 먼저 여야가 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을 해놓고 이후에 12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
단계적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10일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네. 와중에는 당연히 뭐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제3자 특검을 이야기하셨으니 본인도 책임을 좀 지셔라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고요. 네. 자, 강명구 의원님. 어쨌든 여당도 이제 다음 달 10일 하는 걸로 합의를 해줬거든요. 지금 뭐 민생법안 먼저 저기 시급해서 그런다는 차원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 민주당의 그 본회의 캘린더를 보면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에 다 하면 체하니까 나눠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따져봤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일 본회의를 지금 예, 하자는 건데 28일. 예. 여기 신영대원 체포 동의안이 지금 처리하기로 돼 있어요. 이분이 네. 태양광 그 사업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총선 경선 여론조사 그 조작했다고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고 벌써 측근 2명은 지금 구속돼 있어요. 이거 아마 민주당 내일 방탄국회 하려고 아마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일 또 뭐가 있냐 상설 특검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상설 특검 규칙 개정하자고 또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 본회의 12월 2일 날은 또 뭘 하잖아요. 검찰 탄핵하자고 그래요.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훈 4차장, 최재훈 반부배 2부장. 본회의 보고하는 날입니까? 예, 3명이나 지금 이거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한 보복 수사, 보복 본회의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 번에 다 하면 국민들한테 이 의심당하고 그럴까봐 체할까봐 분리해서 지금 늦춘 것 같아요. 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다 스케줄이 다 있다.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전용기 네, 의원님 반박. 꼭 어떤 그렇지는 않고요. 반박입니까? 사실 해야 될 것들이 많죠. 뭐 민생법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뭐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이 혐의들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신영대 의원도 아마 적절하게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반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거 여당에서 더 조심해야 된다. 언제까지 검찰이 여당 편을 들겠냐라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뭐 기소하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거에 대한 보복 아니냐라고 말씀 주시는데 검사가 아무리 그 뭐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복으로 탄핵을 하겠습니까? 검사 탄핵은 기본적으로 징계의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법을 어겼을 의혹이 있을 때는 그에 마땅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수준이 탄핵에 이르니까 저희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던 것이고 중요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검사 탄핵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기소권 독점이라는 정말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검사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사용됐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판결이면은 나를 탄핵하라라고 하시는데 법무부 장관도 법률적 위반이 확인된다면 탄핵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검사 단위에서 법률적 위반을 저희가 포착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용기 의원님 말씀 중에 그 막강한 기소 권한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면 그건 마땅히 탄핵받을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고 기소했기 때문에 한다는 건 어떻게 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기사했던 그런 검사들이 아니고요. 예. 김건희 여사 수사했던 그리고 불기소했던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부분에 이번에는 대한 탄핵 아니기 때문에 건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문제를 가지고 탄핵을 했다면 그런 비판은 달기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건이 다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2부에서도 조금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셔도 괜찮죠? 네. 예, 강명구 의원님. 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향해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공존공생하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한동훈 대표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벌써부터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도 파다합니다.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이 부결되면 한동훈 대표의 쓸모도 사라집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했습니다. 토끼 사냥이 끝난 사냥개 신세가 되어 절멸할 것인지 민심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고 차별화를 꾀하며 독자 생존할지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요즘 여야 원내대표들 이 워딩을 보면 말을 보면 되게 화려해요. 오늘도 보니까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 토사구팽, 독자 생존할지 결단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토사구팽까지 언급을 했는데 전용기 의원님 무슨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근거기보다는 추측은 충분히 국민들께서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추측이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친윤 그룹으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고 계십니다. 뭐 댓글 사건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하는 워딩 건건이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 되면은 황태자였던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듣는 우리 친윤 죄송합니다. 저희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분류를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강명구 의원님께서 지금 전용기 의원 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네. 정말 뭐랄까요, 다른 당의 대표를 향해서 대놓고 이간질하는 거,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정치합니까? 내가 이 전용기 의원님 앞에 계셔가지고 쪼잔하다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런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셔야죠. 어떻게 당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뭐 부결시키면 김옥균 프로젝트는 그 지금 5명이 검찰에 조사받고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제1야당 원내대표께서 이간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간계라고 보시는 이간계로 겁니까? 보여져요. 네. 이거 정말 정치를 좀 크게 대국적으로 좀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부결되면 한동훈 대표의 쓸모가 사라진다. 이게 누구 입장에서 쓸모를 말하는지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본인들에게 쓸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상대를 하는 여당의 대표잖아요. 네. 이거는 사과해야 돼요. 이 정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과할 문제다 이거는. 이관계까지는 전용기 아니라고 의원님은 이관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죠. 네.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이렇게 이관계라고 하는 이야기도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출발을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법과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독 정권을 향한 수사는 다른 데를 보고 계세요. 똑바로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차상명 특검 3자 그 특검을 본인이 이야기하셨는데 발의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불리한 내용들은 아예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관계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한동훈 대표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3자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 그리고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 문제도 한동훈 대표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만 제대로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다. 한동훈 대표가 각성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강명구 의원님한테 여쭤볼 거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경선 과정에서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그 얘기를 했는데 당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를 하면 정말 당이 분열되겠구나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받을 게 아니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그분 마음을 다 알 길은 없지만 그 이슈는 죽은 이슈예요. 지금 본인이 꺼낼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걸 왜 꺼냅니까 지금? 아무 이슈가 없는. 근데 죽은 이슈라 그랬었는데 야당은 계속 강력히 요구를 하잖아요. 그 야당이 원하는 이슈죠.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죽은 이슈죠. 그 이슈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용기 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그 흔히 말하는 여당 대표에게 했던 얘기라는 표현, 그럼 이렇게 할게요. 한 사람의 정치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과하셔야 돼요. 이렇게 진짜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이거는 한 사람의 정치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반드시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사과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질문은 짧게 드릴게요. 두 분한테 다 드릴 겁니다. 이 12월 10일
표결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단일 대우 유지될 걸로 보세요, 강명구 의원님? 반드시 단일 대우 유지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다. 자,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탈표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지금 국회가 열린 지 근 6개월이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 방탄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왜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까지 방탄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권에 뭐 크나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강력하게 방탄을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그 이유는 이미 소멸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추측은 합니다. 네, 7133님이 국회의원님들 싸우지 마세요. 눈길 때문에 퇴근길 무서워요. 국민들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뉴스레터 K, KBS 1라디오만 들으면서 일하며 상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쑥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에 오늘 고속도로에선 종일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감속운행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는데요. 사고가 정체로 굳어지면서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입장 휴게소부터 버스 관련 사고가 있었던 남사 진위 쪽으로 23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경부 동탄터널에서 죽전 사이로도 14km 구간 사고 정체 남아 있습니다. 부산 방향도 서울 요금소 이후 남사 부근 차들이 꽉 막혀 있고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동곤지암 1차로도 사고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판교에서 구리 쪽 토평 2차로에 서 있는 고장난 차 처리 여파 상일부터 크게 봤고요. 경기 서부권 송내를 중심으로는 양방향 서행하며 지납니다. 서울 시내도 공항 쪽 올림픽대로에선 한남대교 부근 5차로에서 차량이 뒤집어진 전복 사고 처리 중입니다. 조금 더 가서도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뒤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크게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좀 얘기를 한 부분이긴 한데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네. 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하는 배경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그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검사 탄핵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사위에 이관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이렇게 표결을 통해서 바로 탄핵 소추를 한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은 후자입니다. 더 이상 조사하거나 그럴 내용이 있기보다는 불기소했던 그 권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탄핵 소추를 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세요? 원래 죄송합니다. 원래 탄핵이라는 건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이 헌법이나 법률상의 위반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우리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7명 지금 검사 탄핵하지 않았나요?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처음에는 우리 탄핵 소추를 했다는 거죠. 예.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원 반부패 수사 2부장 이렇게 3명 탄핵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심우정 총장은 뺐어요. 내가 요거 한번 묻고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왜 서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전용기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왜 이거 뺀 이유가 있을까요?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부인의 그 수사였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수사에 대상에서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위반이 확인이 되려면 수사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총장은 수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뺀 것이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검사들에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나는 자, 강명구 의원님 말씀 계속. 조상은 3차장이 민주당에 뭐 밑보인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들어왔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하여튼 막무가내식 탄핵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막무가내식 탄핵이다. 탄핵이라는 네.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중압감 때문에 네네.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민주당이 판단했던 이유는 검사는 기본적으로 그 직무가 헌법이 부여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징계 방식이 탄핵인 겁니다. 이것은 법관도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런 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탄핵과 네. 검사의 탄핵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한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검사 탄핵을 징계의 일환으로서 추진을 한다라는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움직임에 반발해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입니다. 33명이 공동 성명 이제 내기로 했습니다. 검사들은 민주당 탄핵 추진이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도 공무원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잘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검찰발 뉴스들. 이거 검사는 수사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뉴스에 제공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검찰발 뉴스가 우리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징계의 최대 수위인 것이 헌법상 검사의 직무를 부여한 것에는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법률적 위반이 확인됐을 때에는 징계를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추진을 한다. 이렇게 반발할 이유는 없다. 검사도 공무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명구 의원님은 검찰의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냥 막무가내식 탄핵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임기가 시작된 지 반년도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 그 흔히 말해서 수사나 이 진행은 4년 반 넘었었거든요. 당시로 4년 반 넘어서 보면 이성윤 그때 당시 지검장이 기소 못했잖아요. 기소 못해가지고 지금 반년도 안 된 이분이 결론을 내려준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설명하시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중간에 정확하게 네. 확인을 해봐야 전용기 되겠습니다. 의원님. 예. 거짓말도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어떤 거짓말이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확인해본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압수수색이 아니었고 코바나 컨텐츠 관련된 내용으로만 압수수색이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지 반년밖에 안 된 중앙지검장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수사를 불기소 처분할 수가 있느냐. 확인도 안 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저희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들을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헌법이 부여한 그런 기소권 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네. 한 말씀 더 하실래요? 짧게 강명구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의 논리면 기소 못한 이성윤 의원 그때 당시 지검장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소 못했는지. 그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되죠.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한번 물어봤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이성윤 의원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의 주장은 뭐였냐면 엄청난 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그 방해 속에서 본인들은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다 밝혀보는 계기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죠.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어미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 청문회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오늘 국회 법사위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겁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검사 강백신, 검사 어미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밉다. 탄핵 소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사건들이 재판 진행 중이죠. 재판 진행 중인데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을 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 건 이거를 많이 얘기하던데 이건 네. 비교적 좀 사실관계가 많이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왜 근데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죠 민주당에서? 그때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것을 법사위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이 탄핵하는 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하나는 네.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하는 방법, 하나는 직접적으로 바로 서로 소추하는 방법인데 지금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거는 법사위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이 검사들 이 이야기들이 한명숙 총리 건까지 가지고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희는 과거든 지금이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밝혀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검사들이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사건 재판이 만약에 진행 중인데 네. 그 검사들 혹은 그 뭐 약간 간부 검사긴 한데 이런 사람들 일을 못하게 하는 건 오히려 그 재판 진행이나 이런 것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네. 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다양한 검사들이 있을 것이고 더 훌륭한 검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한두 명 탄핵된다고 해서 재판 지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당당하고 위법이 없다면 탄핵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 위법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시스템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탄핵 소추의 어떤 과정도 그런데 우리 저 강명구 의원님. 근데 탄핵 청문회라는 거는 저번 때 이제 한번 하고 나서 아 이거 정말 망신주기 아니냐. 탄핵 소추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하지만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우도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강백신 검사 대장동 사건 수사했어요. 예. 어미준 검사 백현동 우리 사건 수사한 검사예요. 더 재밌는 건 이런 사람들 1차적으로 그냥 나 수사했기 때문에 보복하는 거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청문회 열었던 박상용 검사 이분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검사예요. 이게 검사들 협박하는 거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나 수사하면 다 탄핵해서 똑같이 청문회 열어서 망신 줄 거야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그럼요. 의도다? 당연하고요. 이게 그때 박성현 검사 청문회 때 다 보셨잖아. 이화영 그 전 부지사 불러서 힘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금 뻔한데 이번에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 유리한 증언해 줄 증인들 불러 모아서 아마 또 청문회 열 거예요. 이게 그 검사들 망신 주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한데 이게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제가 지금 추리 소설 쓰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박상현 검사 탄핵 청문회 때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네. 또 이번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전용기 의원님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예. 그동안 검사들은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서 물을 필요가 있다. 왜 그 검사들만 이렇게 초월적인 공무원을 넘어선 그런 상태를 가져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 봅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강명구 의원님 굉장히 어수선했을 것 같아요. 사실 집권 여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여당으로서는 개운치는 않을 텐데 네. 뭐 수사 얘기 다 끝났나요? 분위기가 저도 어쩐지 뭐 모르겠어요. 제대로 확인이 안 됐는데요. 네네. 하여튼 뭐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거 뭐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마음이 편치는 않죠. 근데 우리가 그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네. 여든 야든 뭐 저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인가요? 우리 네. 그 민주당도 한번 압수수색 당할 때 그때는 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요? 네.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그때는 거칠게 항의하고 이 압수수색 못하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은 뭐 잘못이 있으면 다 차분하게 응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강명구 의원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근 인사 개입 혐의도 이제 하나 제기가 된 게 있는데 경북의 재력가가 명 씨에게 청탁해서 6급 행정요원이 대통령실에 채용됐다 이런 뭐 의혹인데 요 의혹은 조금 파악되신 게 있나요? 이게 제가 그냥 기사로 저도 봤어요. 예, 예.
그 6급 행정요원으로 알고 있고요. 네. 조모 행정요원이고 지금 검찰 수사를 뭐 어젠가 그저께인가 받았다라고 예, 알고 예. 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요. 차분하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전용기 의원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다 빼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 정치의 사법화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민주당 한번 틀었으니까 국민의힘도 한번 터는 거 보여줘서 검찰은 수사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검찰 정권이 굉장히 좀 무리하게 수사하는 측면도 있지만 봐주기 할 땐 또 제대로 봐주기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백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잠시 짚어봅니다. 친 한동훈계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깜도 안 되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키우는 건 한동훈 끌어내리기가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럼 친윤계 강명구 의원님은 한동훈 끌어내리기라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2주 전에도 제가 네. 정말 충심을 담아서 대표님께 말씀드렸어요. 더 끌면 안 된다. 빨리 해소시켜야 된다. 이 네. 의혹들을. 예. 더 가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문제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이게 명의를 도용해서 흔히 말해서 명의를 도용해서 그 게시판에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 그 흔히 말해서 해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대표님 본인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가족의 명의가 어떻게 도용됐느냐 이거를 밝혀주면 빨리 끝날 문제거든요. 한 대표의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차이점이 한동훈 대표는 그게 만약에 도용 이런 여부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거를 누군가 밝히는 건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그거는 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볼 문제인가요 이게? 이거 저는 빨리 털고 가야 된다. 이거는 수사의 원래는 네. 앵커님 이거는 수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치적 문제였거든요. 네. 빨리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이렇게 크게 가지 않을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걸 가지고 친윤 말씀하셨고 친한 얘기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분들은 친한 친윤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네. 우리 당내에 의총할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은 조금 그런 개파색이 옅은 분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친한이다 친윤이다 개파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해당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이거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한동훈 대표 가족과 무관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약간 뭐 톤다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그런 분위기던데 한 대표 이름으로 올라온 건 그냥 동명이인인 걸 한 대표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된 거고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쓴 거 그게 이제 가족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그 글조차도 만약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글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막 강렬한 비방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걸 밝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단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뭐 아침에도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 지금 밝힐 상황이 아닌 건지 아니면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자중 질환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더 가면 더 큰 자중 질환에 빠진다. 빨리 털고 가야 된다. 털고 가야 된다. 네.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요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 지도부의 권위의 손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신뢰의 문제가 손상되면 네. 당 지도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권위가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정말 힘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위도 그렇고 또 이제 민생 골드타임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이 여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중성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는 권위가 거의 다 실추됐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의 한동훈이 왜 이렇게 입을 꾹 닫고 있지? 이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가 과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본인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논란에는 입을 꾹 닫고 있고 심지어는 몇 달째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권위가 실추됐고 이중성을 명확하게 확인한 몇 사건이다. 달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은 이제 한 달째 안 됐죠. 몇 주째. 2, 3주. 몇 주째 예. 사실 런동훈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쏙쏙 피해 다니시거든요.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해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죽이기의 일환이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사건을 다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은 다 됐는데 우리 강명구 의원님이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한동훈가 아니라 한동훈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충언이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한마디면 다 털릴 일입니다. 이걸 왜 말 못하죠? 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1살 형석이는 아직도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긴 투병 끝에 한 달 전 생을 마감한 엄마. 형석이와 두 형은 엄마의 빈자리가 믿기지 않는데요. 오늘도 엄마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닦고 또 닦는 아이들. 하지만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 삼형제를 챙겨주었던 고모마저 육종암 진단을 받아 가족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패널 시공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온 아빠는 세 아이의 양육과 암에 걸린 여동생까지 막막한 현실 앞에 망연자실할 뿐.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형석이. 형석이네 가족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평년보다 늦게 찾아온 첫눈이 폭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눈이 강약을 반복하며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더 예보돼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 충청과 일부 경부, 그리고 호남 등지에 계속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설 경보가 내려진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많은 곳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의 많은 곳은 25cm 이상, 서울과 경기 북부, 충북에도 3에서 많게는 10cm 이상, 강원 지역에도 최대 15에서 2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제주도 산지에 최대 20, 전북 동부와 경북에도 10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 동부 내륙, 경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3cm, 일부 지역은 5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붕괴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눈과 비는 내일 낮부터 그치겠지만 경기 남부는 내일 늦은 밤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부와 남부 내륙에 내린 폭설로 교통통제와 항공편 결항, 정전 사태 등이 속출했습니다. 눈길 교통사고와 제설 작업 중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수사 담당 검사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KBS의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과 관련해 굴욕 외교 실패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결과가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 내 비주류 원외 모임으로 초일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초일회는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서 특별 강연 들을 예정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 관련 두 가지 사건 1심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하면서 과연 초일회가 현 정국과 야당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초일회 간사 맡고 계신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양기대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첫눈이 참 많이 내렸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참 서설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윤석열 대통령 실정으로 나라가 좀 어렵고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서민들이 또 힘겨운데 또 뭐 국가 안보도 또 우리 미래 문제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 이 희망을 주는 서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로 이재명 대표 건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딱 일단 해주시고 자 시작할 때 자 우리 양기대 전 의원님께서는 기자 출신 동아일보죠? 네, 예,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법조에 오래 출입하셨고 저하고도 뭐 출입처보다는 그때 그 열린우리당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제가 기자실에서 제가 17대 그러니까요. 총선에 출마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때 이제 그러셨고 또 21대 국회 국회의원이셨고 앞서 경기도 광명시장 역임하셨어요. 네, 제가 2010년부터 8년간 두 차례 했습니다. 와, 좋은 건 다 하셨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뭐 광명시장구가 8년 하고 뭐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초선 의원으로서 국가 일을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난 총선 경선에서 날벼락 맞았어요. 뭐 소위 요즘 뭐 비명 행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도 좀 추스리고 뭐 그래 여러 가지 이제 마음 정리를 해서 요즘은 이제 초일회를 중심으로 한 또 정치형에서 목소리도 내고 있고 또 제가 평생 과업이 남북 고속철도 건설인데 그 대학 그 석좌교수 하면서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언론에 지금 강의하고 계신가요? 강의는 않지만 대학에 이제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하시고 언론에 또 양기대 컬럼도 쓰고 또 뭐 못마땅한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바쁩니다. 백수가 과로사 할 것 같습니다. 백수가 과로사 이제 실감한다고 하셨고요. 자, 잠시 기상특보 알려드립니다. 경기 오산 화성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피해 예방에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초일회 어떤 모임인지 궁금한데요.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 만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기본이 있지만 네. 또 초일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롭게 일일 우일신한다, 정진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초심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일일 우일신한다. 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군요. 자,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내 뭐 비명계, 뭐 비주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원외 인사들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이 거기 계십니까? 그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대표가 없는 초일회 간사입니다. 네네. 근데 오늘 뭐 제가 초일회를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다만 사실에 근거한 초일회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요. 네. 뭐 지난번 총선 그 경선 때 이제 소위 요즘 언론이 말하는 비명 행사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4분이 자발적으로 지난 6월부터 초일회를 만들어서 이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박광원, 뭐 박용진, 또 강병원, 송갑석, 뭐 김철민, 신동근, 윤영찬 뭐 이런 의원님들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들이 저분들이 좀 올바른 정찰하고 노력했던 분들이다 이럴 분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아픔도 서로 위로하면서 이제 추스렸고 지난 10월부터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 정치 지도자 또 정치 원로 또 각계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다양한 주제로 특강도 듣고 토론도 하는데 지난 10월에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11월에는 쓴소리 많이 하시는 우리 유인태 전 의원님 불러서 모셔서 특강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향하는 바가 뭐냐고 물어본다고. 그러니까요. 지향하는 뭐 어떤 걸 지향하십니까? 진짜 뭐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지난 21대 국회를 하면서 또 이번에 총선을 거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민주당이 조금 더 이렇게 다양성 있고 또 민주성이 있으면서 이 당내에 좀 억눌린 목소리들이 너무 발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억눌린 목소리들이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좀 불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극 체제는 안 된다. 뭐 일극 체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하게 물론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어떤 현명한 결정도 내리고 합리적인 결정 내리는 건 맞지만 그러나 소수지만 이견이 있을 때 또 좋은 의견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 70~80%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특히 그 실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에 우리 민주당이 수권 대한정당으로서 앞으로 되려면 정권교체 역할을 하려면 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이렇게 내셔야 하는데 그러한 것에 조금 일조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토론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죠. 자, 그러면 공정한 경쟁하면은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았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비슷한 거네. 뭐 우리는 이제 총선도 뭐 그런 뭐 분위기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대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선 때 이재명 대표도 뭐 훌륭한 정치 지도자고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의 후보자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지금 아직은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만 자기도 대선 후보로서 경선에 출마할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다양하게 정말 선의에 경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후보 경쟁을 킬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초일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언론 주목을 더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나왔을 때 김부겸 전 총리 초청 특강 개최한다는 것만으로도 스포트라이트를 좀 더 받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열흘 뒤에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두 사건 1심 선고가 민주당에 그리고 민주당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요. 그 두 건의 선고가 좀 요란하고 시끄럽지만 이렇게 돌이켜 보면 다시 원점으로
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법부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최소화된 그런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법에 일단 예상보다는 좀 큰 중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 양형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유정교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한번 2심에서 해볼 만하다. 뭐 그런 이제 기대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많은 재판이 앞으로 있을 텐데 너무 껌껌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서는 뭐 11월 25일 두 건의 그 선고 이전하고 크게 다를 건 없다 했지만 그러나 이런 두 건의 결과를 놓고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이죠.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다시 한번 살을 거는 2라운드의 치열한 전쟁을 할 거다. 그런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선이 가까우면서 더구나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두 진영 다 굉장히 극심한 그런 대결 구도로 가면서 또 나라가 더 혼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주당의 어쨌든 현재 모습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강력한 구심력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런 가운데 비명계를 향해서 움직이면 죽인다고 했던 최민희 의원 발언도 회자됐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섬뜩한 발언이죠. 그리고 이거 뭐 오징어 게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발언이 우리 비명계를 죽인다는 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죽인다는 발언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질 수 있다. 왜? 이거 우리나라 정치의 품격을 아주 낮추는 그런 발언이기도 하고 결코 도움이 되는 발언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 민주당의 그동안의 정책의 근간인데 비명계가 소수라고 해서 그냥 짓밟는다 하면은 국민들이 또 뜻이 있는 당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나 친명 또 강성 지지층들이 비명계를 서로 좀 겸손한 자세로 보듬고 다독이면서 함께 가려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국민도 좋고 또 비명계들도 또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 이 과잉 충성으로 편을 가는 정치하면은 이게 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어쨌든 민주당 지금 꼭 국회의원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어떤 분위기가 깔려 있을까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제 당원이 200만 명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 이런 게 저변에 그 당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뭐 특히 이제 친명이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그 수사 또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정치 탄압 받고 있다. 정적주의다 이런 인식들을 굉장히 깊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권 교체를 위해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그 광범위한 그런 그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다만 침묵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그 침묵하는 다수는 뭐냐?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실정이 큰데 근데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또 조기 종식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왠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금 중심 체제가 국민들의 그런 분노를 확실히 결집시키는 데 좀 약한 면이 있다. 담아내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뭔가 좀 퀘스천을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양기대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 주변 인사들의 과잉 충성과 전략적 사고 부재를 지금 민주당 위기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고 계십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문제가 민주당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아까 뭐 과잉 충성 문제는 우선 국민들이나 또 당의 단합을 해치는 그런 언사니까 뭐 당연히
그건 좋지 않은 발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뭐냐면 네. 민주당에서 지금 다양성이 사라졌다. 네, 그러면 왜 그 다양성이 중요하냐? 민주당 입장이나 뜻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시대적 사명인 정권 유치를 위해서는 뭔가 힘을 모아야 하고 그러려면 우선 민주당부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민주당이 당내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된 힘을 결집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1인 체제로 이렇게 당이 운영되고 또 민주적인 그런 발언 토론들이 없어지다 보면은 이 하나로 다양한 세력들, 다양한 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네. 생기지 않는다. 시너지가 안 생긴다. 네, 그런 점에서 네. 지금은 이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내부 단합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때로는 본인이 희생하는 또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면서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심에 2건이 있었지만 네. 2심도 누구도 모릅니다. 다 50대 50입니다. 확률은.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거다. 네. 근데 물론 이재명 대표나 그 측근들이나 친명 당 지도부는 법적인 대응을 잘해서 무죄를 받으려고 하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늘 인생사, 정치사 다 세상 최악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도 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당의 시스템으로 뭔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들조차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는 거. 이게 그 말을 꺼내는 것도 금기시되어 있다. 네, 전략적 사고의 부재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12월 모임이 닷새돼 일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김부겸 전 총리가 특강을 합니다. 특강 주제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입니다. 자, 김 전 총리를 이제 초청하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좀 예상이 되시는지 정치적인 얘기도 좀 할까요? 그 우선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예. 저희들이 매월 원래 모임의 초청인사 특강입니다. 너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예, 마라. 근데 올해 그 시기가 딱 맞은 거죠. 우리가 예, 예. 뭐 11월 25일 날 뭐 선거가 있고 11월 15일 날 선거가 있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 미국에 직접 대선 다녀오셨으니까 네. 그 현장 분위기나 또 앞으로 한미 관계라든지 국제 정세 좀 솔직히 많이 얘기하시겠죠. 뭐 어찌됐든 이제 그게 중심이 되겠지만 또 우리들이 다 오랫동안 서로 정치를 같이 해온 사람들이니까 이런 데는 또 토론도 하면서 네. 또 뭐 여러 가지 교환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내년 초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초일의 인사들과 만날 거란 얘기도 이제 들립니다. 당 안팎에선 3총 불리는 분들 있고 3명이 전직 총리죠. 나머지 또 3김이 있어요. 뭐 김동연, 김두관 뭐 해가지고 또 한 명이 김경수 아마 전 지사일 겁니다. 자, 이런 인사들의 몇몇이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자, 초일의 특강에는 이분들이 대충 그 초청 대상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초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의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네. 이제 초청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12월 1일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음 또 1월 달에 어떤 분을 모실지에 대해서 네.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앞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다 우리 민주당의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전략 자산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이제 초일회를 모셔서 오신다면 서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네. 미래에 대해서 서로 고민도 해보고 토론도 하고 또 대안도 모색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이 차기 민주당 정부의 하나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무슨 대안이 되고 안 되고는 그분들이 하기 나름이고 네. 특히 국민들의 선택이 다른 거지 뭐 저희 초회가 그분들 모셨다 해서 뭐 대안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차분하게 이 과정들을 좀 거쳐가면서 저희들도 좀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과연 대안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가운데서도 양기대 의원님께서는 인터넷 언론 기고문에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희생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에 대해서 뭔가 좀 굉장히 실망스럽고 새로운 뭔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뭐 질서 있는 퇴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심지어 많이 하잖아요. 하야 퇴진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끝없이 뭔가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나라도 뭔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적대적 상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지난번에 예, 지난번에 그 민주당 언론 정치인인 그 유인태 전 의원께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해소돼야 한다. 네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그 윤석열 정권이 실정도 실정이지만 또 야당 대표를 정적주의 형태로 해서 많은 그런 시련을 겪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고 또 재판까지 해서 기소하고 이런 상황인데 기소해서 재판까지 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물분 또 그렇게 할 말도 많고 또 투쟁도 해야죠.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국민적 분노를 윤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시키고 네. 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 대한정당으로서 이 정권 교체의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 국민이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게 뭐냐? 그걸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시대적 요청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희생과 결단이 이 시점에서 필요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컬럼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사법 리스크가 더 심각해지면 본인이 당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 예컨대, 이제 뭐 안 오기를 바라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에서의 올 그런 상황들을 그런 경우에도 계속 당을 끌어들여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끌고 가서 안 될지 될지에 대해서 본인이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결국 본인이 결단해야 할 문제지 네. 누가 하라고 한다 해서 하실 분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돼도 되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 포함한 인적 쇄신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기대 의원님께서는 거국 중립 내각 구성과 1년 임기 단축 개헌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냐면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고 하는데 좀 이게 전면적인 그런 쇄신 개각을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거국 내각 정도의 그런 형태로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개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요즘 뭐 하마평 오르는 거 보니까 쇄신보다는 혹시 뭐 제2기 친위 내각이 아니냐 이런 뭐 비판도 있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의 삶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이 거국내각 구성하고 그다음에 1년 임기 단축이라는 질서 있는 퇴진 그런 발언을 하시고 또 결정을 하시면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하고 나라의 혼란을 막고 또 이 국민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히 요즘 보면 정치권, 법조계, 학계뿐만 아니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거국내각 구성하고 또 임기 1년 단축하는 건 합리적인 대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어서 제가 윤 대통령한테 한번 늦기 전에 진지하게 검토해라 이렇게 제가 한번 강하게 지금 지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권이 주말마다 대규모 장애 집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여 규모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 조국 대표 복수 집회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양기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장애 집회가 국민들 마음을 모으는 어떤 전국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난번 몇 차례 그 집회를 했잖아요. 뭐 야권 연합으로도 하고 뭐 민주당에서 했는데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또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결국은 지금 여권 지지층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야권 이재명 지지층 외의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국민들이 마음을 아직 못 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아직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주저하고 있는 그 내면이 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진짜 한번 진지하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저는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뭔가 전국이 혼란하고 국민들도 많은 실망하고 분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애 집회 동력이 생각보다 크게 안 붙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특히 여야 정치 지도자들, 뭐 대통령이 제 1번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진작에 한번 냉정하게 고민해서 거기에 맞는 해법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냥 이대로 끌려가면서 한탄하고 걱정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 장애 집회가 전국 변수가 아니라 양당의 그 지도자 또 대통령께서 해법을 좀 빨리 내놔서 대안을 내놔서 국민들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날부터 내린 폭설로 전국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강한 눈발이 이어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지금 격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날만 해도 이제 기상청이 서울 적설량 최대 10cm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첫눈이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양의 눈이 쏟아졌죠. 이 서울의 경우에 기상관측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11월에 기준으로요.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낮에도 눈이 그치지 않으면서 오후 2시 기점으로 중대본 2단계로 격상이 됐고요.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이 됐고요. 강원 동부와 이제 경상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보통 이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쌓인 눈이 20cm 이상으로 예측이 될 때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는 5cm, 그 밖의 지역은 10c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역별로 좀 강설량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이 서울 북부 지역에서는 최대 20cm의 눈이 쌓이는 동안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적설량이 한 4cm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이 국지성 폭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내렸잖아요. 그 특정 지역에 눈이 이제 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겨울을 맞이하니까 눈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이제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국지성 대설이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이런 이제 눈의 특성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퇴근길에 오르셨을 텐데요. 아마 상당한 어려움 겪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좀 관계 기관들이 지하철, 버스 뭐 다 증차했고 다 이제 연장 운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곳곳에서 지하철 운행도 지연되고 있고 교통사고 소식도 계속 잇따르고 있고요. 또 교통정체도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오늘 퇴근길 평소보다 좀 여유를 가지고 이동하셔야겠고요.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도 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눈이 쏟아진 이유 뭐죠? 일단 이 뜨거운 바다, 차가운 공기, 강풍 이 세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2월은요. 이 바닷물 온도는 아직 많이 안 식은 상태, 그러니까 비교적 높은 반면에 공기는 더 먼저 차가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 차이를 해기차라고 하는데 해기차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름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 서해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3도 정도 따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따뜻하니까 마치 이제 욕탕에 이 목욕탕 갔을 때 이렇게 하얗게 습기가 차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수증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구름 때에 수증기가 아주 많이 공급이 됐고요. 그런데 밤 사이에 이제 지표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비가 아닌 눈이 내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더해진 게 강풍인데요. 이 강풍이 육지로 들어온 눈구름을 이제 폭발적으로 강화시키면서 훨씬 더 많은 눈을 내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럼 이제 우리가 11월에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잦아질 거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지금 이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극지의 찬 공기가 남하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겨울철 바닷물 온도는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더 강력한 구름이 생기고 눈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눈이 내리는 현상들이 앞으로도 빈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각종 사고, 시설 피해 이런 것도 잇따랐다고 해요? 네, 오늘 이른 아침부터 각종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이 경기와 강원, 충남 등에서 예상치 못한 눈으로 다중추돌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오전 6시 40분께예요. 강원 홍천군 서성면,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서터널 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제네시스 승용차를 25톤 덤프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여파로 이제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연쇄적으로 부딪히면서 총 5대가 추돌했고요.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40분께에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군자 갈림목 주변에서 네. 화물차가 미끄러져서 경기 동남부 고속도로 곳곳이 2시간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양평군에선 네. 무거워진 눈에 차고가 무너지면서 제설 작업에 돌입했던 80대 노인이 숨졌고요. 네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에서는 지금 눈이 쌓인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전주와 전선을 접촉해서 174가구가 갑자기 전력 공급이 끊겼고요. 네. 경기 광주와 강원 흥선 등지에서도 폭설 여파로 정전이 발생해서 각각 2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설로 인한 차량 고립이나 교통사고도 이어졌는데 오늘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기 남부에서 접수된 폭설 관련 112 신고가 541건에 달했고요. 대설특보로 바닷길, 하늘길, 육지도로 다 일부 막히고 주요 국립공원도 통제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 전남 목포에서 홍도, 그 경북 포항에서 울릉도로 있는 전국 74개 항로에서 여객선 96척이 운항을 멈췄고요. 네. 국내산 항공도 잇따라서 결항되고 지연 운행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밤 사이에도 눈이 많이 올 거라고 하네요. 네, 일기도를 보면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다시 한번 이 강한 눈구름이 중부와 남부 일부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서해안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많은 눈이 예상이 됩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 최고 20cm 이상, 그리고 서울 포함해서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북부도 많게는 10cm가 더 내리겠고요.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에도 15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온이 계속해서 훅훅 떨어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 좀 영하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오늘 아침에는 아마 대부분의 지역이 많은 눈이 쌓였어도 녹아서 조금 미끄럽긴 하지만 빙판길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지금부터는 눈이 계속 쌓이기 시작해서 이게 일부는 좀 빙판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도 이제 외출하셨을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 좀 해볼게요. 미국 대선 전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올랐는데 떨어지는 속도도 거침이 없습니다. 10만 달러 넘보더니 이제는 9만 달러 선도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지난 22일에 이제 99,830달러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네. 이제 10만 달러 선 고지가 멀지 않았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가득한 뉴스가 계속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일주일 사이에 물론 등락을 거듭했습니다만 이제 이 추세적으로 보면 조정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24시간 안에 좀 가장 최근 기준으로는 한때 9796달러까지, 그러니까 91,000달러 선까지 무너지기도 했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연초 이후로 120% 올랐는데 이게 11월에만 상승폭이 34%나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다 무슨 영향인지 알고 계시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네. 당선 이후에 이제 이 분명히 가상 자산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에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단기에 이제 급등하면 당연히 이제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조정을 이제 심리적 장벽으로 불리는 10만 달러 돌파를 위한 뭐 바닥 다지기 후 건전한 조정이냐 아니면 본격적인 조정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긍정론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차익 실현 뇌물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면 이보다 더 큰 호재들이 부각이 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가상자산에 유입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관 자금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고, 네네. 가상자산 이제 ETF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이 거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차익 실현한 그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느냐를 따져봤더니 이게 딴 데로 간 게 아니라 가상자산 ETF로 유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자금들은 계속해서 이제 가상자산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비트코인으로 당연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만간 가격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긍정론을 펼치는 이제 이 전망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중에서는 11만 달러, 12만 달러까지 반등할 거다, 이런 긍정론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굉장히 지금의 조정이 생각보다 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도 있어요. 8만 달러, 심지어 이제 7만 달러 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 이제 옵션 거래 흐름을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9만 달러 선 붕괴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비트코인 시세를 보통 예측할 때 참고하는 것이 시중 통화량인데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이 많고 가상화폐 가격도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글로벌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자, 많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었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아빠가 됐다는 겁니다. 아이 엄마는 모델 문가비 씨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혼외자를 낳았는데 결혼할 계획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번 이슈로 가족관계에 대한 여러 법적 궁금증들이 커지고 있어서 오늘은 그 사생활 자체보다는 법 관련한 이슈들을 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혼외자라는 개념, 그 개념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우리 민법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혼인 외의 출생자는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일컫는데, 그 반면에 친생자는 혼인 관계가 성립된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를 일컫습니다. 네. 우리 민법은 여성이 결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자녀는 남편의 자아로 추정하는 민법상 친생 추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친생 추장 규정은 매우 그 효과가 강력해서 네. 친생 부인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부 또는 모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모가 친생 부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모는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 자체로 모자 관계가 확정되는 반면에 부는 그 부자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담보되지 않다 보니 이와 네. 같은 민법상 친생 추장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만이 사실상 친생 부인을 할 수 있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 아이의 친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네. 친부가 자기가 나서서 이 아이 아버지는 나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여성의 남편이 자신의 자가 아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이 친생 추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이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네. 즉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고 일단 이 아내의 남편을 아버지로 확정해서 이 아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둘째는 친자를 둘러싼 법률 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아이가 사망했을 때 상속 관계를 온전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정하지 못하면 그 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친생 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를 친생자라고 하는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일컫습니다. 혼인의 출생자, 혼외자. 자, 정우성 씨는 이 혼외자를 친자로 인정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근데 만약에요, 생부로 지목된 사람이
친자임을 부인하거나 아이가 내 아빠는 누구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땐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합니까?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 간의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네.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지. 민법상 인지라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인지는 부모가 먼저 나서서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맞음을 인정하면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일컫습니다. 이를 임의인지라고 하거든요. 네네. 관련 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부와 그 자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네. 보통 결혼하지 않은 부부라고 하더라도 친부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인지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출생 신고 의사에 인지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인지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주기도 합니다. 네. 만약에 아버지가 이 인지를 스스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그 자를 대리한 모가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네. 인지 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집니다. 소가 제기되면 그동안 아버지임을 부인했던 피고도 아버지가 맞다고 자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재판상 인지 청구가 성립하게 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통상 DNA 검사를 합니다. DNA 검사 결과 99.9% 부자 관계가 맞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법원이 그 결정을 받아들여서 재판상 인지를 성립시키게 되는데 네. 이 재판상 인지가 성립한 이후에는 모나 그 자가 이 재판상 인지에 따라 인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정우성 씨처럼 이제 친자임을 인정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이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인지를 하든 재판상 인지가 성립되든 가족관계 등록부에 곧바로 아버지와 자식 사이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절차인가요? 필수 절차입니다. 이 가족관계 등록부는 많은 분들이 정부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법원이 관리합니다. 우리 법원이 부동산 등기 즉 재산관계 관리를 하고 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를 관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호적에 올린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네. 호적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없죠. 예. 2000년대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일컫는데 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대법원이 관리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대법원이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 그 권한을 위임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지신고도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그냥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의사의 인지신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인지 절차까지 모두 다 완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호적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거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거의 자동 절차처럼 올랐는데 네. 자식과 부모 사이가 너무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너 나와 갈라서겠다 이런 절차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그 절차는 입양의 경우에는 있긴 합니다. 입양의 경우는 입양을 했다가 네. 그 파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양자 간에 합의가 되면은 파양이 가능합니다만 어느 일방의 의사에게서 파양을 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강력한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언과 관련된 어떤 일정한 범죄 행위가 성립했을 때나 파양 사유로 구할 수가 있고 그것도 입양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입양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고 이 친생자 관계에서는 그 관계를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인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랐다 그러면 그 아기는 정시가 됩니까? 문시가 됩니까? 아니면 서로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정시가 돼야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일부 규정이 수정되었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합의하면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인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서 종전의 성과 본 즉 모의 성과 본을 따르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와 모 사이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구해야 합니다. 네. 법원이 개입해서 어느 성과 본을 따르는 게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합당한지 따져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정우성 씨가 결혼은 하지 않되 양육비는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 생모는 공동 양육자로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인지를 하게 되면 네.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 양육자, 양육비,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 부분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때도 가정법원이 개입합니다. 가정법원이 개입해서 누구를 양육자로 지정할지, 양육비는 얼마로 설정할지, 면접교섭은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가정법원이요? 네, 가정법원이요. 예. 인지의 경우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사항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폭넓게 관여하게 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곧 양육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네. 통상 이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지를 할 때에도 어느 일방이 양육자가 되고 직접 양육하지 않는 자는 그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보호 의무를 다하게 되거든요. 즉 정우성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문가비 씨가 양육자가 되고 거기에 좀 서포트한다 이 정도네요. 앞으로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한다는 의미이지 지원한다. 정우성 씨가 양육자가 된다. 공동 양육자의 의미는 아닙니다. 양육자는 문가비 씨고 여기는 지원하는 사람이고 네네네네. 이런 개념이네요. 네. 자, 양육 책임은 언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양육자는 아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양육 책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양육 책임은 부모가 이혼을 하든 인지를 한 생부와 생모가 존재하든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즉 부모 모두에게 양육 책임은 존재하고 그 형태가 누구는 양육자가 되는 것이고 누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양육 책임은 아이가 태어난 때로부터 부담하게 되는데 네. 인지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 뒤에 심지어는 수십 년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인지를 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난 때로부터 친생자 관계는 성립한다. 인지의 소급표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난 때로부터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니 그 분은 나중에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때로부터 양육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지가 안 됐으면 양육비를 지급해 오지 않았겠죠. 네. 그렇지만 양육 책임은 애초부터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 되니까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도 일시금으로 다 지급을 해야 하고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양육비도 매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방금 들어온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저녁 6시 40분 제주 전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출퇴근을 평소보다 일찍 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양육비를 좀 지원했다고 해서 아버지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양육비를 적절하게 지급해야 양육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양육비 책정을 두고는 논란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네. 부모가 합의해서 이 정도 양육비를 받기로 정하면 그것으로 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 안 되면 소송으로도 가겠어요. 합의하면 양육비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정확하게 일컬으면 소송이 아니라 심판 청구가 되는데 네네. 이때도 가정법원이 개입을 합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서울 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이 산정 기준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서 각 양육비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부모 합산 소득의 최상한이 1,2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0세에서 2세일 경우에 202만 7천 원이고 네. 15세에서 18세일 경우에 288만 3천 원입니다. 즉 300만 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만약 양육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육비 이행 심판 청구 소송이 붙게 되면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러프하게 표현하자면 네. 아이가 크면서 점점 양육비는 올라가겠습니다만 최대 300만 원 내외에서 그 양육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근데 돈이 없어서 양육비 못 준다 이런 생부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양육비 지급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데 네. 특히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따로 마련하고 있는 기관인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집행도 도맡아서 진행을 해줍니다. 이 양육비는 상당히 특수한 권리다 보니 법원과 정부가 상당히 폭넓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책임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회사를 상대로 급여에서 일부 공제해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라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행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육비 책임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지어는 네네. 감치 처분도 할 수 있고 2021년경부터는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 금지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육비 불이행 명단 공개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정우성 씨
재산 상속 어떻게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혼외자가 현재로서는 100% 상속권 갖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상속권자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향후 인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직계 비속이 생긴 상황이라 예. 이 아이에게 100% 상속권이 귀속됩니다. 즉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갑자기 정우성 씨에게 불상사가 발생함을 예. 전제로 할 때 정우성 씨의 부모님도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문가비 씨는요? 문가비 씨도 상속을 못 생모도 받습니다. 전혀 못 받고. 결혼을 해야 그 예. 배우자와 그 직계 비속이 공동 상속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정우성 씨가 결혼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가 없음을 전제로 직계 비속이 한 명 존재하는 상황이라 이 직계 비속에게 100% 상속권이 유일한 귀속됩니다. 상속권자네요. 그렇지만 향후에 정우성 씨가 결혼을 하고 또 다른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때는 이 아이도 상속권을 보유하지만 결혼한 배우자가 이제 발생했죠. 거기에 예. 또 둘 사이에서 아이들이 발생한다면 이때는 그 공동 상속인들이 그 상속권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다만 배우자는 1.5 상속분을 귀속받고 아이들은 1의 상속분을 귀속받습니다. 이게 결혼을 한 부인의 아이든 아니든 1 똑같아요. 다 1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여기에 배우자는 50%를 가산한 1.5를 상속받기 때문에 네. 만약 정우성 씨가 나중에 누군가 결혼해서 아이를 둘을 낳는다 그러면 이 아이 1 그리고 배우자에게 1.5 그 두 아이에게 1 이렇게 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 그렇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저 아이가 100% 상속권을 예. 갖게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 사건을 미리 대비해서인지 정우성 씨가 광고를 접거나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직 사임하는 등 대외 활동 미리 정리해왔던 것으로 이제 알려졌어요. 연예인들이 최근 뭐 논란으로 광고나 뭐 출연 계약 같은 거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보통 위약금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광고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이 광고는 그 연예인의 이미지가 생명이다 보니 네. 광고 진행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상은 그 계약금의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금액인데 실제 실무상 연예인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사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거든요. 네. 통상 계약금 전체를 돌려주라는 형태로 판결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다음 이슈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예비 부부들 스튜디오나 결혼식 촬영 외에도 이거 많이 준비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웨딩 스냅. 이게 뭐예요? 이른바 아이폰 웨딩 스냅 사진이라고 하는데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사진 잘 찍는 친구가 휴대폰으로 찍어준 것 같은 느낌의 사진인데 딱 SNS에 업로드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데 이 아이폰 스냅 보통 전문 카메라 장비를 사용해서 식을 촬영하는 본식 스냅과 다르게 예식 마치자마자 사진을 받아볼 수 있고 현장을 짧은 영상으로 담아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개 10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의 금액을 업체에 지불해야 하고 결혼식 당일 사진 500여 장에 60초 이의 짧은 영상 스케치를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네. 최근에 이런 업체가 이제 사기 저질렀다고 하고요. 그 또 아울러서 결혼식 인프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혼식장, 드레스, 사진 이런 비용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실제로 예비 부부들이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이미 결혼을 하셨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른바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관련해서 비용이 계속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불만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서 시정 조치했는데 앞으로는 이 대행 업체들이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에 고발 조치까지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은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만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고 나머지 서비스를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 옵션으로 잘게 쪼개서 추가 요금을 받고 있더라. 그렇지만 그중에서 적어도 사진 파일 원본이 됐든 수정본이 됐든 사진 파일 구입비나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이 얼리 스타트비는 오전에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에 일찍 나가니까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거든요. 이 정도 비용은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약관상 추가 요금을 별도라고만 표기하거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담고 있지 않는데 추가 요금의 범위를 확정하고 위약금 기준도 담아라고 시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 과도한 위약금도 손보도록 했는데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위약금으로 정해놓고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개시 전후를 구분해서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바꾸도록 했습니다. 또 파혼했을 때 계약 당사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비자들이 이런 뭐 사기랄까 갑질 같은 거 피하려면 어떻게 조심하는 게 좋을지 또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웨딩 스냅 사진 업체는 정상적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업력을 확인해 본다면 비교적 피해를 피하기가 쉬운데 결혼 준비 대행 업체는 아직까지는 네. 그 비교를 통해서 피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정부가 내년에 결혼 서비스업을 제정하고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계약 표준 약관을 마련한다고 하니 네. 그때부터는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첫눈부터 대설을 기록했습니다. 눈 소식은 내일 오전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가급적 운전하지 마시고 도보 눈길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과 이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눈이 오는 오늘 끝곡으로는 조화문의 눈 오는 밤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